안녕하세요. 뽕을 품은 누의 이승환입니다. 음, 계속 이제 누의 이야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양잠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뽕밭이에요. 그리고 뽕나무죠. 그 뽕밭에서 키워주는 뽕나무가 누에는 뽕나무만 먹고 자라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양잠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업에서 우리나라 농민분들의 땅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하고 우리나라 토양은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동남아 쪽을 보면서 날씨가 따스하니까 따스한 게 아니라 덥죠. 그래서 작물이 잘 자란다. 그래서 야 그쪽에서 이제 그 농업을 하면은 정말 좋겠다.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작물이 잘 날이 더워서 작물이 잘 자란다는 거는 뭐 잡초도 잘 자라고요. 그 회전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토양에 대해서 사실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쪽 동남아 쪽 지금 있는 제가 라오스만 해도 엄청난 뭐 생전 보지도 못했던 곤충, 별의별 곤충들이 다 있고 뭐 동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제가 이제 라오스에서 누에를 지금 키우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농사를 짓기가 농업을 하기가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가끔 느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라오스, 베트남, 태국 이런 데는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작물이 빨리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또 이면의 모습을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농업하기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라오스는 또 우리나라 땅하고는 또 완전히 또 달라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까지만 해도 양잠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 단계는 끝나고 이미 뽕밭이 조성돼 있고 그 뽕밭을 계속 활용해서 누에를 키우고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라오스가 양잠의 역사도 있고 양잠을 지금도 꾸준하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처럼 굳이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생산량과 품질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수 분들만 간의 수공업의 생산 중심으로 양잠을 하기 때문에 라오스는 주위 국가들에 비해서 양잠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뽕밭을 양잠을 하기 위해서는 뽕밭을 새로 조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땅이라는 거는 농업의 근간이고 조성을 처음에 잘못하게 되면은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생산량, 수확량 또는 아예 생산조차 되지도 않고 뭐 들어가는 비용은 또 비용대로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뽕밭을 새로 조성하는데 상당히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난번 라오스에 왔었을 때 라오스 누에 경력 20년 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었어요. 연세가 75세가 조금 넘으셨는데 20년 누에 경력 20년인데 사실 저는 좀 의아했죠. 왜 그러냐면 연세가 75세가 넘으신 어르신인데 누에 경력이 20년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한 40년, 50년 막 되신 어르신들이 지금 양잠을
하고 계신데 왜 20년밖에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스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양자업이 거의 이제 쇠퇴돼 있고 활성화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어르신 그 마을에서 이 어르신 혼자만 아주 소량의 누에를 키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체로 뽕밭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해갖고 라오스에서는 뽕밭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까라고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어르신하고 뽕밭을 같이 점검하러 간 적이 있었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진짜 인적이 없었어요. 인적도 없고 길도 없었어요. 길도 그냥 오토바이나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무슨 비포장 도로에 혼자 가라면 저 못 갈 정도로 저도 이제 조금 좀 겁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친자연적인 환경에 인적이 없는 곳에 자연 방목형 뽕밭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잡초나 토양, 뽕나무 관리가 전혀 따로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으시고 그냥 뽕나무 자라는 걸로 그곳에서 뽕나무 자라는 걸로 누에를 키우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니 이 뽕나무를 왜 따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처럼 그나마 우리나라는 누에를 키워서 식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라오스에서는 이거를 뭐 수출을 한다던가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그 내부 안에서 자급자족 형태로 쓰이던가 아니면은 그냥 동네 자판에다 내놔갖고 뭐 번데기라든가 이런 이제 팔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에너지 관리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자연 방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뽕밭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때 이제 제가 큰 깨달음을 얻는 시기였었는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잡초를 제거하고 뽕나무를 관리하고 뽕나무에 병해충이 있는지 영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생각들이 그냥 당연한 거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술이고 노하우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르신께 뽕나무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 누에 키우고 나서 전지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양분도 이렇게 하시면 더 수확량이 늘어날 것 같을 때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놀라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제가 조금 가슴으로 느낀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존중하다 보면은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좀 생각의 전환을 제가 조금 한번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라오스 와서 이제 제가 뽕밭을 조성하려고 이제 한국에서 출발할 때 마을 어르신들하고 형님이 저에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한 말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몇 번이고 계속 저한테 강조하셨던 부분이 뽕밭의 영양과 거름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뽕밭이 잘 돼 있는데 라오스는 개척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들께서 라오스의 환경이나 그런 건 잘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뽕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양과 거름 물이었어요. 무조건 이 부분을 신경 써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랬고 그 부분을 저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정도로 이제 땅의 영향은 농업에서 정말 중요한데 특히 양잠업은
그 땅의 영향에서 큰 뽕나무를 가지고 누에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뽕밭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지금 당장은 비료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한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라오스에도 뽕나무가 그 라오스 비엔티안 그 농림부 실정연구단지에도 좀 뽕나무가 일부 조금 소량 심어져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심을 건데, 뽕나무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뽕나무에 필요한 양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뽕나무 생육의 필수 양분은 총 17가지 종류로 알려져 있고, 뽕나무의 그 잎을 통해서 어떤 양분들이 부족하고 보충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오스에서 기존에 제가 오기 전에 소량이라도 심어져 있는 뽕나무의 잎을 보면서 그거를 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땅을 어떤 식으로 개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한 양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뭐 비료 주는 시기라고 해갖고 이제 그 뽕나무를 기준입니다. 봄비료는 뭐 3월 중하순에 주고, 그리고 뭐 여름 누에를 키우고 나서 여름 배기 후에는 나머지 뭐 20%를 주고, 또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 사이에 누에 떨기 이전에 또 준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립이 좀 돼 있어요. 정립이 돼 있는데, 이 정립이 라오스에서는 전혀 환경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정립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참고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휴대용 그 토양 산소 수분 측정기를 갖고 다니면서 제가 수시로 이렇게 땅을 측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라오스는 약 그 pH 6.5로 그러니까 뽕나무에 좀 뽕밭을 조성하기 좋은 범위가 6.5에서 7.0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6.5에 지금 딱 걸려 있어 갖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산을 통해 갖고 좀 더 중성 쪽으로 이제 끌고 올 니즈는 있지만 우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다만 이제 수분 같은 경우는 좀 편차가 있어요. 수분이,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수분이 좀 부족하고요. 비가 온 후에는 당연히 수분은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그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지 분들과, 그리고 이제 라오스 농림부 분들과 그때그때 소통을 하면서 막 지금 계획들이 막 변경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잘 극복해서 좋은 뽕밭을 만들어야겠죠. 그래갖고 현재 라오스에서 조금 이제 좀 제가 뽕나무를 좀 분석한 결과, 아주 뭐 전문적으로 성분을 우리나라처럼 의뢰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 육안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냥 감으로 이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일단 질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잎이 정상적인 뽕잎에 비해서 좀 작아지고 아랫잎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렇게 변해요. 근데 라오스의 일부 뽕나무가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소 성분을 좀 높이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300평당 약 30에서 40kg의 범위를 질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라오스가 우리나라처럼 뭐 구하고 싶다고 구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열악해요. 퇴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약간의
좀 그 센스를 발휘해갖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풀어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하튼 질소 부족한 뽕나무가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인산이 부족하게 되면 아랫잎부터 잎맥 사이에 녹색이 좀 없어지고요. 누런색으로 이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인산, 그러니까 이거는 제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꼭 인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 육안상의 판단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요. 인산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칼리가 좀 부족한 뽕잎을 제가 몇 주 봤거든요. 그러니까 칼리가 부족하게 되면은 잎의 주변을 따라서 갈색을 조금 띠고 잎맥 사이에 약간 얼룩점들이 좀 보여요. 그리고 이 반점은 점점 커지고 아랫잎부터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갖고 또한 이제 칼리가 부족하게 되면 가뭄과 그 과습에 좀 약해져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조금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질소와 칼리 부분을 제가 조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라도 꼭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라오스는 비가 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지만 칼리가 부족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동성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갖고 아까 질소도 마찬가지, 질소는 이제 누렇게 변하고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라오스가 좀 영양이 되게 이제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뭐 칼슘이 좀 부족하면은 뭐 잎이 좀 오그라들고 뭐 그런 현상도 좀 있고요. 다 있어요. 전부 다가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족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의 뽕나무들이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쪽 라오스의 땅의 영향이 좀 약한데 문제가 되는 게,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봄루에 한번 키우고 가을루에 한번 키워요. 물론 그 봄루에를 다회사육을 통해 갖고도 한 2번 또는 가을루에, 가을은 좀, 그러니까 가을은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다회사육을 할 수 있게 이제 시스템이 있지만, 그냥 우리 딱 원칙적으로 보면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키우고 한 해 누에가 끝나잖아요. 근데 라오스는 2번으로 끝나지 않고 베트남 같은 경우만 해도 6번을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표현을 하면은 뽕나무가 그 한정되어 있는 뽕밭의 뽕나무를 활용해서 누에를 6번, 7번을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영양성분은 점점 줄어들겠죠. 우리나라의 영양성분보다 훨씬 더 빨리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에서 지금 뽕밭의 핵심은 뭐 제가 뭐 과학적으로 지금 성분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거를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다만 포인트는 누에의 회전이 빠르다. 정해져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회전이 아니라 횟수겠네요. 횟수가 많아진다. 많아진다는 얘기는 땅이 영양 성분을 충족해야 된다. 더 신경 써서 더 땅이 풍요로워지고 영양을 많이 흡수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질소라든지 인산이라든지 칼리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뽕나무가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또 교환을 만들고 있어요. 라오스의 표준을. 그래갖고 상당히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갖고 좀 이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해서 라오스에서 누에가 활성화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고품질 그리고 고순도의 누에를 또 우리나라에는 거름을 주는 시기라든지 뭐 비료의 구입이라든지 비료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의 배합이라든지 또는 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오스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례로 소똥을 구하려면은 며칠을 구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주위에 소들은 있지만 소들이 방목소리에서 막 이곳저곳에다가 정말 이제 환경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도 커요. 그리고 거름 주는 시기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당장 뭐 비료를 원하는 만큼 지금 비옥하게 충족하게 채울 수는 없지만 이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라오스 뽕나무에서 제 눈에 보였던 그런 영양 성분들의 결핍 증상에 대해서 제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뽕나무의 건강은 뽕밭의 영양과 그 뽕밭의 영양은 뽕나무의 영양에도 직결이 되고요. 뽕나무의 영양은 누에의 건강과 품질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지금 라오스에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한 번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뽕밭의 영양과 그리고 그 영양의 결핍으로 뽕잎에서 나타나는 증상, 특히 라오스 기준으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